유튜브에서 충분히 오랜 시간을 보내신다면 시청 시간의 상당 부분이 부분적으로나 완전히 사모펀드 소유 채널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시청하시는 채널들이 과연 누가 통제하는지 정말 알고 계신가요? 이 업계에서 활동하는 대기업들은 디즈니, 블랙스톤, 소프트뱅크, 골드만삭스, 아마존 같은 기업들로부터 총 수십억 달러를 모금했으며 이 자금을 전략적 투자로 유튜브 채널을 인수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 중 일부 이름은 여러분에게 익숙할 수도 있고 아마 몇몇은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Task and Purpose, Fun, 도나트 미디어, Simple History, 멘토, 베리타시엄, Fireship Economics Explained, Simple History, Futurism, Astram The Drive, History Hits 등은 사모펀드에 의해 공개적으로 인수되었습니다. 유튜브의 너드 코너를 제외하고도 코코멜론, 커린 앤 사밀, The Theorists, Dude Perfect 등 해당 분야의 가장 큰 이름들 중 일부도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인수되었습니다. 이 채널들 중 어떤 것을 시청하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들 인수는 시청자에게 공개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알려진 사례들입니다. 타겟, 시청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채널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거래를 공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곧 알게 되겠지만 이를 비밀로 유지하려는 데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왜 문제일까요? 사적 자본을 본질적으로 나쁘다고 규정하는 것은 쉽습니다. 네,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측면이 있었고 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은 왜 이 기업들이 갑자기 유튜브 채널에 몰려들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시청자들에게 미래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입니다. 결국 대형 유튜브 채널들도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다른 기업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완전히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콘텐츠 제작자들조차 생계를 유지하려면 수익을 창출해야 합니다. 제작 비용은 상당히 높습니다. 카메라, 장비, 소프트웨어, 스튜디오나 사무실 임대료, 때로는 편집자 고용 비용까지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됩니다. 중규모 제작자 다수는 자신에게 겨우 소박한 월급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구독자 7만 명 이상의 채널조차 설립 이후 대부분의 달에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는 규모가 커질수록 달라집니다. 채널이나 브랜드가 확장될수록 수익은 증가하지만 비용은 거의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채널이 특정 수준에 도달하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예측 가능한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체로 변모합니다. 외부에서 보면 이 또한 그들을 다른 기업들만큼 매력적인 투자 기회로 보이게 만들지 않나요? 사실 일이 보이는 것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운영 방식은 중소규모 기업의 기준으로도 극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채널은 수익의 거의 대부분을 단일 플랫폼에서 얻고 있으며 이는 엄청난 취약점입니다.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은 종종 단 한마디 설명도 없이 콘텐츠를 하룻밤 사이에 삭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심지어 채널을 완전히 폐쇄할 수도 있습니다. 써니위트와 이를 모방한 수십 개의 채널은 모든 커리어를 이 방정식 위에 구축했습니다. 알고리즘이 갑자기 추천을 중단하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자주 발생하기 때문인데 유튜브는 복제 콘텐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채널들의 대부분은 뒤에서 큰 팀이 지원하더라도 콘텐츠 제작의 핵심은 단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칠 수도 있고 논쟁의 한가운데에 휩쓸릴 수도 있으며 하룻밤 사이에 팬들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부유한 투자자들과 사모펀드 기관들은 바로 이 취약한 구조를 보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산업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균형을 바꾼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큰 변화는 콘텐츠 제작자들이 스폰서십, 기부, 플랫폼 내 수익을 넘어 자신들의 브랜드를
성장시킬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이었습니다. 일부 브랜드는 성공했고 일부는 실패했습니다. 비스트 버거와 프라임 에너지는 완전히 무너졌을지 모르지만 이 브랜드들은 여전히 인터넷 현상들이 실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초기 성공 사례들은 강력한 사모펀드 팀의 경영 노하우와 결합되면서 상당한 수익 잠재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전통적인 미디어도 이제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거대 기업들이 생산해야 하는 대중 콘텐츠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틈새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며 기업 이미지 문제에서 자유로운 개인 콘텐츠 제작자들 앞에서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시청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광고 예산을 위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광고주들의 예산은 이제 수십 개의 서로 다른 매체 사이에서 분산되고 있습니다. 구글조차 10년 넘게 세계 최대 광고 플랫폼으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전통적인 미디어 기업들은 시청자와 인재 유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창의적인 사람들이 구식 TV 프로그램에서 일하기보다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독립 콘텐츠 제작자들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든다. 독립 콘텐츠를 지원하고 싶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바로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거대 미디어, 기업, 경영진에게 점점 더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 흐름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다른 전통 미디어 거물들은 더 단순하지만 강력한 전략을 선택했다. 이길 수 없다면 사들여라. 비즈니스 모델이 그리 뛰어나지 않더라도 디즈니 같은 대기업들이 수백만 달러를 사모펀드 지원 채널 인수펀드에 투입하는 것은 고위 경영진이 주주들에게 신규 미디어의 부상에 대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매우 저렴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왜냐하면 많은 경영진에게 진정한 핵심은 좋은 비즈니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20년까지 이 구식 미디어 사업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들은 신미디어 분야에 우연히 발을 들인 투자를 했고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지만 여전히 구식 체제로 운영되는 기업들을 지원했다. 바이스, 버즈피드, 먹스, 머셔블 같은 브랜드들은 자체 콘텐츠를 제작해 주로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배포했다. 하지만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던 현실은 완전히 달랐다. 거대한 인력, 도심에 위치한 사무실, 그리고 이 모든 체계가 초래하는 높은 비용, 즉 디지털처럼 보이지만 경제적으로는 기존 미디어만큼이나 비효율적인 기업들이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았고 인수합병 비용도 엄청나게 비쌌다. 한때 마이스 미디어가 55억 달러 이상의 가치 평가를 받은 것은 대부분의 콘텐츠를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배포하는 회사에게는 거의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렇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성장함에 따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출해 온 기존 미디어 기업들은 결국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는 기업을 인수하는 대신 이미 대규모 팬층을 보유한 개인 콘텐츠 제작자들을 인수할 수 있는 사모펀드 회사들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 측면도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미국에서 사모펀드 산업 규모는 1조 달러 미만에서 현재 12조 달러 이상으로 성장했습니다. 블랙록 계열 데이터 기업 프리킨에 따르면 이 수치는 운용사들에게 거대한 자금 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전통적 기업들이 고갈되기 시작하자 신규 펀드 운용사들은 포화 상태의 시장에 진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경쟁사와 차별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아무도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유형의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공개된 데이터에 따르면 유튜브 콘텐츠 생태계에 진입한 최대 기업들은 지금까지 약 2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으며
여기에 추가로 20억 달러를 더 차입했다. 네, 잘못 들은 게 아니다. 20억 달러다. 총 규모가 전체 사모펀드 시장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여러분의 메인 페이지에 점점 더 많은 구매된 콘텐츠가 등장하는 데는 충분하다. 콘텐츠 제작자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인기는 어떤 이유로든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만큼 취약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채널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해 미래를 보장하려는 창작자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회사들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항상 안정적인 성장 곡선을 원합니다. 그래서 인수된 채널들은 알고리즘에 완벽히 부합하고 위험에서 벗어나 일반 시청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안전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썸네일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제목은 동일한 공식에 맞춰 압축되며 결국 플랫폼 자체조차 더 획일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시청하는 콘텐츠는 점점 더 시청자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작성된 표준화된 틀에 갇히게 됩니다. 이 접근 방식은 사모펀드 업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롤업 모델에도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네. 이 모델에서는 여러 개의 인수된 채널이 동일한 경영 자원을 공유하며 한 채널에서 효과가 입증된 전략은 아무런 검토 없이 포트폴리오 내 다른 모든 채널로 확산됩니다. 물론 독립 콘텐츠 제작자들도 완전히 무고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영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썸네일, 사진에 몇 시간씩 작은 수정을 가한 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독립 창작자 뒤에는 월급을 기다리는 거대한 팀이나 지속적인 성장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개발하는데 여전히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한 내용과 미스터 비스트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또한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언젠가 저를 사들일지도 모르니 구독하는 걸 잊지 마세요.